안녕하세요. 저는 토스뱅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응준입니다. 오늘은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버 개발자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 커버리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한 70% 넘으면 괜찮은 수준이 아닐까 하면서 대략 그 정도의 커버리지만 되면 나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클린코더라는 책을 읽다가 테스트 커버리지 100%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100%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100%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할 거고 도저히 테스트가 어려운 코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 한번 실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10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확실히 입증을 해보이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토스홈을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서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서버는 다른 서버들로부터 유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스프링 웹플럭스 프레임워크의 코틀린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버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한번 100%까지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해보니 가능하더군요. 이것이 그 서버의 테스트 커버리지 리포트인데요. 인스트럭션 기준으로 커버리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를 100%까지 올리기로 마음먹고 커버리지 측정을 시작한 시점에서 커버리지는 약 50% 정도였고요. 프로덕션 코드는 4,000라인, 테스트 코드는 2,000라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테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커버리지가 84%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커버리지가 낮아지면 배포가 안 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월 동안 6,000라인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커버리지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스트 작성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커밋을 세보니 약 23%의 커밋이 테스트 작성이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달 열심히 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일단 100%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었습니다. 써서 올려놨는데 도로 원상복구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처음 테스트 커버리지 100%를 달성한 2019년 1월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까지 테스트 커버리지는 떨어지지 않고 100%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떨어지면 빌드가 안 되게 설정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모든 코드가 자동화된 테스트에 의해 커버되는 환경이 확보되자 자신 있게 코드를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는 한 줄도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테스트가 부족하던 시절엔 조심조심 배포를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만 들리면은 혹시 내 코드 때문이 아닌가 하고 눈치를 보곤 했지만 테스트가 충분해지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과감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리팩토링을 영향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망설이곤 했었지만 모든 코드가 완전히 테스트로 커버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라이브 배포가 나가는 와중에도 전체 코드의 10% 이상을 수정하는 리팩토링을 마스터 브랜치에 별 걱정 없이 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리팩토링 했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의 코드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실행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코드들이 빠르게 사라졌는데 그런 코드들까지 테스트를 작성하고 유지하느니 바로바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덕션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는 코드의 테스트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테스트 작성은 점차 쉬워졌습니다. 높은 커버리지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야 했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여 테스트를 점점 더 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기존 프로덕션 코드의 모든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작성하다 막막해지면 기존 테스트를 쉽게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 어렵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신적 노동을 자발적 믿음 없이 타의에 의해 실행하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가 없으면 리팩토링을 할 수 없고 리팩토링을 하지 않은 코드는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이해할 수 없는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테스트를 계속 작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믿음도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코드든 테스트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조금만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를 만나도 이건 테스트가 불가능한 코드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포기할 것이고 커버리지는 높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믿음은 충분하지 못했지만 테스트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면서 이 믿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어도 작성할 시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이미 높다면 추가적인 시간을 들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낮은 상태에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프로젝트 초기부터 커버리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만한 시간이 있다고 해도 편한 길을 택하려는 유혹은 계속됩니다. 빨리 업무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테스트 없는 코드를 배포해버리게 됩니다.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레이들의 자코코 플러그인에 들어있는 자코코 테스트 커버리지 베리피케이션은 테스트 커버리지가 지정한 수치 미만이면 빌드가 실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커버리지가 100%가 아니면 배포가 안 되게 한다면 커버리지는 100%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테스트가 점점 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의 개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커버리지 100% 달성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테스트의 개수는 400개를 넘어섰는데요. 이쯤 되자 전체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테스트 실행이 1분 넘게 걸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작업하면서 테스트가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할 때마다 1분씩이나 기다려야 하게 되고 또한 배포할 때마다 1분의 시간이 추가되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곧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테스트가 느린 가장 큰 원인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로딩이었습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라 다른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어 남김없이 모두 제거했습니다. 보통 서버의 HTTP API를 테스트할 때 컨텍스트 로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스프링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컨텍스트 로딩 없이 HTTP API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탠드얼론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는지를 테스트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로딩만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킹 라이브러리의 스태틱 모킹 기능을 이용해서 스프링을 모킹해서 실제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지는 않고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이 호출되는지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뒤 당분간은 괜찮았습니다만 테스트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또다시 테스트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버리지 100%를 달성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는 1600개를 넘어섰고 또다시 전체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1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려지는 원인을 찾으려면 프로파일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IDE인 인텔리제이에 내장된 프로파일러인 어싱크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테스트 코드를 성능 프로파일링 해보고 어디가 느린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바이트버디 초기화, SLF4j 초기화, 핸들바스 컴파일, 잭슨의 오브젝트 매퍼 생성, 코틀린의 리플렉션 초기화, 그리고 모케이가 느려짐의 원인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틀린을 위한 모킹 프레임워크인 모케이가 가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모케이는 우선 초기화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모케이는 바이트 코드 조작을 위해 바이트 버디를 이용하는데
이 바이트 버디의 초기화가 느리고 또한 동시에 코틀린 리플렉션도 이용하는데 이 코틀린 리플렉션의 초기화 역시 대단히 느렸습니다. 둘을 합치면 1초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모킹을 할 때 목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데에도 수십 밀리세컨드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테스트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CPU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테스트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1600개나 되자 하나씩 실행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프로파일러로 찾아낸 성능 저하 원인에 대해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SLF4j 초기화가 느린 것은 설정 파일 파싱 때문이므로 테스트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로깅 설정을 제거했습니다. 핸들바스 컴파일이 느린 문제는 캐시 적용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잭슨의 오브젝트 매퍼 생성이 느린 문제는 지슨으로 대체해서 해결했습니다. 바이트 버디는 테스트에서 더미 테스트 생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너무 느림으로 제거했습니다. 코틀린 리플렉션 모듈 초기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is sub 클래스 오브 함수 호출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성능의 가장 치명적인 모케이 역시 앞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로딩 제거를 위해 이용했던 스태틱 모킹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모킹이 필요한 경우엔 모케이를 쓰지 않고 직접 몹 오브젝트를 구현했습니다. 모킹 프레임워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시엔 얼마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최대한 제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더욱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JUnit 테스트 설정을 고쳐서 테스트가 클래스 단위로 병렬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함수 단위로 병렬 실행도 가능했지만 성능상 이득이 크지 않았고 동시성 문제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만 잦아서 클래스 단위 병렬 실행이 적절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 나자 전체 테스트 실행 시간은 40초 미만이 되었고 이제 다시 일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테스트를 진짜 빠르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쓰던 노트북보다 2019년형 맥북 프로 16인치가 더 테스트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걸 확인하고 회사에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새 노트북을 수령할 수 있었고 테스트는 단번에 2.5배나 빨라졌습니다.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이제 테스트가 상당히 빨라져서 인텔리제이에서 측정된 테스트 실행 기준으로는 6초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자 더 이상 테스트가 느려서 고통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테스트 속도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지만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때때로 정말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100%에 도전하기 전에는 DB 테스트, 네트워크 테스트, 프레임워크 테스트, 랜덤 테스트, 시간에 의존적인 테스트가 어려운 테스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럭저럭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모킹을 이용하면 그럭저럭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테스트는 코틀린이 생성해낸 바이트 코드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버리지 기준이 라인 커버리지가 아닌 인스트럭션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모든 바이트 코드 인스트럭션이 커버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널러블인 펄스 객체에서 논널 프로퍼티인 네임을 얻어 반환해주는 간단한 코틀린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 펄슨이 널이면 함수는 디폴트 값인 아무 개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연산자를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테스트로 커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펄슨이 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만 테스트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레포트를 보면 커버되지 않은 브랜치가 존재합니다. 네임이 널인 경우까지 테스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틀린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한 뒤 다시 그것을 자바로 역컴파일 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펄슨의 네임이 널인지 검사하는 분기가 들어있습니다. 코틀린 코드에서는 네임이 논널임이 보장되지만 JVM 레벨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후의 바이트 코드에서는 널이 맞는지 검사하는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른쪽 역컴파일된 코드에서 밥 안에 펄스.name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널인지 검사하는 코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논널로 선언된 값이 널일 수는 없기 때문에 펄슨.name이 널인 경우를 테스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쉬운 해결책은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if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영 불만스러웠지만 굳이 if문을 기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단지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멀쩡한 코드를 고쳐야 하는 것이니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이것 외에도 테스트가 불가능에 가까운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다행히 거의 다 우회책이 존재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도 테스트가 불가능한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데 커버리지 검사 도구가 특정 파일을 제외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그럴 때는 너무 시간을 쓰지 말고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100%를 유지한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 규칙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프로덕션 코드가 추가되었는데 만약 테스트로 커버되지 않은 코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했다면 커버리지 리포트가 테스트를 빠뜨린 곳을 알려줄 테니 그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99% 규칙은 다소 복잡합니다. 새로 추가된 코드 중 테스트로 커버되지 않은 코드가 있더라도 전체 커버리지가 99%라면 통과하지만 새로 추가한 코드가 전혀 없어도 전체 커버리지가 99%가 되지 않으면 억울하게도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99줄 중 99줄 모두가 테스트되어 커버리지가 100%인 상태에서 개발자 A가 테스트 없이 한 줄을 더했더라도 커버리지가 99%여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개발자 B가 불필요한 코드를 발견하고 한 줄을 지워서 99줄 중 98줄이 커버되는 상태가 되면 커버리지가 98.99%로 떨어져서 커버리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개발자 B는 커버리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개발자 A가 테스트 없이 작성했던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고 유지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100%가 버그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가끔은 버그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테스트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사항을 오해해서 잘못된 테스트와 구현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며 컴포넌트 간의 협업이 잘못되어 버그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빈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몇 가지 시도해 보았습니다. 잘못 작성한 테스트의 대표적 경우가 테스트 케이스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테스트 커버리지 도구가 잡아내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두 수를 더하는 간단한 sum이라는 함수를 테스트하는 예가 있습니다. 0과 0을 더하면 0이 되어야 하고 1과 0을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이 테스트를 성공시키는 sum 함수를 구현하면 모든 테스트는 통과하고 커버리지는 100%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테스트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sum 함수의 플러스 연산자를 마이너스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빼기 0은 0이고 1 빼기 0은 1이므로 테스트는 통과하고 커버리지도 여전히 100%일 것입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버그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일단 나와 있긴 합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프로덕션 코드를 무작위로 조작한 다음에 그럼에도 테스트가 통과한다면 테스트 케이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다행히 꽤 잘 동작하는 구현도 존재합니다. 파이테스트라는 도구인데 JVM 기반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뮤테이션 테스팅을 실행해 줍니다. 앞에서 테스트가 충분치 않음에도 커버리지 100%가 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파이테스트를 실행하면 파이테스트는 sum 함수를 조작합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마이너스 연산자로 바꿔보기도 하고 sum 함수를 언제나 0을 리턴하는 함수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sum 함수가 0을 리턴하기 조작한 경우엔 테스트가 실패하지만 연산자를 마이너스로 바꾼 경우엔 테스트가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이테스트는 뮤테이션 커버리지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파이테스트는 부족한 테스트를 잡아내줍니다. 다만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서버 프로젝트의 전체 코드에 대해서 뮤테이션 테스팅을 실행해보니 몇 시간이 지나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파이테스트의 FAQ를 보면 뮤테이션 테스팅은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하는 비싼 작업이며 때때로 무한 루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테스트를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코드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만 실행한다면 상식적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중요한 로직에 대해서만 파이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오해하는 문제는 요구사항을 작성한 사람이 직접 인수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사람은 보통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개발자가 테스트를 작성하면 그 테스트가 스펙 문서로 만들어지게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뒤 스펙 문서를 요구사항을 작성한 사람이 읽으면 의도대로 구현이 된 것이 맞는지 리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BDD 도구인 쿠쿤버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자연어로 스펙 문서를 작성하고 그 스펙 문서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하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쿠쿤버가 생성해주는 스펙 문서가 그다지 읽기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커스터마이징이 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테스트를 JUnit5 하나로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를 스펙 문서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JUnit5의 테스트 익스큐에이션 리스너를 이용하면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테스트의 이름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여 마크다운 형식으로 된 스펙 문서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위에 보이는 코드가 개발자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이고 아래 텍스트가 제가 만든 도구가 생성한 스펙 문서입니다. 1, 3, 5, 7, 8, 10, 12월은 31일까지 있다 라는 테스트 이름과 이어년 먼스월은 31일까지 있다는 테스트 케이스의 이름을 읽어 아래와 같은 문서를 생성합니다. 테스트 작성자가 부가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넣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상당히 보기 좋은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요구사항 작성자의 리뷰를 통해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는 나름의 성과도 있긴 했지만 계속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려면 테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했는데 아무래도 항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해 결국 잘 읽지 않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당한 노력으로 괜찮은 스펙 문서가 생성될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간 협업 실패 문제입니다. 제 서버와 협업하는 다른 서버 컴포넌트에 버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서버가 II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 서버가 그것을 10일이라고 오해했다면 유저는 버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잘 알려진 해결책이 존재하는데 이른바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API를 사용하는 쪽, 즉 컨슈머가 요구사항을 머신 리더블하게 기술하면 API를 제공하는 쪽, 즉 프로바이더가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해주는 도구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와 팩트를 조사해 보았고 토스뱅크에서는 팩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팩트는 컴포넌트 간의 계약을 관리해주는 팩트플로우라는 편리한 웹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고 유지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커버리지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테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낮으면 빌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테스트는 빨라야 합니다. 테스트가 느리다면 프로파일링을 통해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라도 여전히 버그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100%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여보려고 생각하셨지만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